레벨 3 AI 할게요. 3번 할 거고요. 10시간 정도 될까? 10시간이나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은 엄청 많아서 엄청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북으로 할 예정이고요. 스웨이저 노트는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제가 이제 작년 거하고 봤는데, 커리큘럼 북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었고, 이건 2012년에 처음 나온 커리큘럼 북이에요. 컨텐츠는. 그러니까 2, 3, 4, 5, 6 지금 5년째 안 바뀌고 있죠. 커리큘럼 북이. 왜 그런가? 좀 바뀌어야 저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만한 게 없는 거죠. 제가 AI 1, 2, 3 강의를 굉장히 옛날 레벨 1, 2, 3 많이 했는데 2008년, 9년, 10년도에는 근데 제가 2012년부터는 레벨 3만 하거든요. 제가 업종이 바뀌어서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딱 1년에 3번. 딱 1년에 3번 이게 제가 코스피하고 인연이에요. 제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과거에는 금융이나 투자 쪽에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다른 산업으로 옮겼어요. 다른 산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산업인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요거는 제가 AI 관심도 많고 또 인연도 있고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요. 그냥 이 내용이 그래도 내년쯤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레벨 3 AI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레벨 1은 기초 과목이잖아요. 경제학도 공부하고, 회계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분석을 위한 기초 스터디를 하는 게 레벨 1이고, 레벨 2가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키죠.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부동산 다 포함해서 대상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이 키예요. 레벨 2는.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레벨 3는 뭐예요? 포트폴리오가 키예요. 얼마나 많은 에셋을 한 바구니에 담는데 지들끼리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AI를 보느냐? TI에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나빠지니까 AI를 끼워 넣어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계속 탐구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왕에 설명을 하면, 1980년대 이후로 일본이나 독일의 하이엔드 제품이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미국의 제조 산업이 굉장히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TVN에서 했던 해리가 막 소방차 춤추는 드라마 뭐죠? 응답하라 1988. 그래서 덕선이가 소방차 춤을 춰요. 왜냐하면 삼성 마이마이를 수학여행 가서 상으로 받으려고. 삼성 마이마이는 소니 워크맨의 카피거든요. 삼성 계시는 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인 삼성의 롯데 이렇게 요즘 롯데 삼성에 관심이 안 납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미국 시장에 들어간 게 1980년대 초고요. 2차 대전에 패배하고 일본이 농업국가로 전락할 뻔했는데 정말 일본한테는 럭키하게 한국전이 발생을 했고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 군수기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은 다시 살아났고 전쟁 후에 30년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80년대 워크맨이 빵 터뜨린 거예요. 그 워크맨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 거거든요. 나만의 음악. 그전엔 다 가족끼리 같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김추자를 좋아하면 대학교 때 죽도록 김추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음악,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나만의 음악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일본 제품이 미국을 휩쓸기 시작해요. 자동차, 기계, 조선, 반도체, 컴퓨터.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미국의 주식이 박살나는 거죠. 그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1980년대 후반입니다. 금융이 먼저 박살나요. 금융이. 그게 SNL 크라이시스예요. 1980년대 초에. 금융이 박살나고 돈이 마르니 기업들이 돈도 없는데 일본, 독일 제품이 여기는 전쟁에 패배했던 두 패전 국가가 일본과 독일의 제품이 미국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공업은 독일 애들이고 보시부터 시작해서 정밀 기계,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부터 해서 전자, IT 다 일본, 독일 제품이 휩쓸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의 징후가 보이는 거죠. 돈도 없는데. 금융위기가 왔는데 80년대 초에.
후반에 계속 블랙 먼데이 프라이데이가 오면서 주가가 박살나면서 전통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추구가 필요한 거죠. 또는 리스크 헤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래갖고 전통적인 투자에 상장 주식 갖고 답이 안 나오네? 상장 주식이 맨날 박살나는 거지. 지난 30년간 계속 올라갔거든, 전후에. 1950년대 이후로 주가 계속 올라왔는데 80년대 드디어 주가가 빠진다는 걸 안 거지. 빠지는 주가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숏이라는 컨셉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롱에다 숏을 섞는 게 뭐야? 기존의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 힘들어요. 틀에 박혀버리면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가까운데 파란 집에 사는 분 그렇잖아요. 틀에 박히면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인 사람들이 숏을 섞는 헤지 펀드라는 컨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부동산도 좀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부동산이 그냥 주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시큐리타이제이션 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컨셉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캐피탈 마켓에. 그리고 또 뭐냐, 이거 상장 주식 갖고 답이 안 나와. 비상장 주식 갖고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제조업은 답이 없어 보이니 이 지적 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IT 산업에 대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마켓에서 돈의 펀딩이 부족해지니 프라이빗 마켓에서 청크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프라이빗 에쿼티의 바이아웃인 거고, 프라이빗 에쿼티의 스타트업인 벤처 캐피탈인 거고, 부동산을 시큐리타이제이션하면 나오는 부동산 투자인 거고, 그 다음에 숏이라는 컨셉, 주식을 숏하기 시작해서 다운마켓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한 게 헤지 펀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 맨날 망해 나가니까 디스트레스드 펀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컨셉이 80년대 후반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이제 살이 붙고 2000년대 들어서는 확 가기 시작한 거고, 제가 98년, 저는 99년도에 레벨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차트 받은 지. 그런데 그때는 AI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섹션이. 예.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커버하고 넘어갔다고, 아티클 한두 개만. 레벨 3마저도. 그런데 지금은 AI 섹션이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TI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게 이제 AI와 TI의 지난 30년의 캐피탈 마켓에서 에볼루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프라이빗 에쿼티 섹션 조금 더 애들을 하면 그 제조업을 피딩하던, 제조업의 근간이 되던 텍사스 오일 재벌들, 부시 가문이죠. 오일 재벌들이 더 이상 돈을 벌기가 힘든 거예요. 산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산업자본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밸류를 크리에이션 할까 고민하다가 금융자본과 손을 잡아요. 누구예요? 월스트리트예요. 즉 텍사스 오일머니가 주이시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골드만삭스고 모건 스탠리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본에 니네 머리와 우리의 돈이 합쳐져서 산업자본이 해외로 나가자. 근데 해외로 나가려는데 텍사스 오일머니가 해외 나가서 뭐 사고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미국 제국주의잖아. 제국주의 상징이거든, 오일머니는. 그래서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면이 프라이빗 에쿼티예요. 그래서 운영은, 니네 금융적인 기법은 월스트리트에서 제공해. 돈은 우리가 제공하고, 니네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경영은 할게. 우리는 경영이 전문이야. 그래서 경영 노하우인 산업자본과 금융 노하우인 금융자본의 손을 잡은 형태가 대표적인 프라이빗 에쿼티고,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을 해요. 그것도 역시 미국과 일본과 독일의 세계 제조업의 진출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계 제조업을 가져가자. 어떻게 가져가냐? 가면을 쓰는 거지. 그래서 금융화 시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왜? 그게 빠르거든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기존의 제조업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리스판스가 하기 어렵다. 리스판스가 어렵다. 이해가시겠죠? 그런 관점의 맥락을 이해하고 AI를 공부하면 훨씬 낫죠. 뭐든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 5년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이제 늙어가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24 리딩인데요. AI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강의는 러닝 아웃컴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아웃컴이 A부터 V까지 있죠. A부터 V까지 쭉 있습니다. 24, A, 24, B 이런 식으로 쫙 있죠. 이 러닝 아웃컴에 해당하는 섹션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밑줄도 치시라고 할 거예요. 밑줄을 쳐야 돼요. 이 양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읽어봐도 돼요. 근데 뭐 다 읽어본다기보다는 공부할 때 마지막 스트레치를 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실 때 그냥 여러 번 숙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많죠. 자,
그래서 러닝 아웃컴대로 쭉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E, 벤처 캐피탈, 바이아웃, 그게 PE예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 그 다음에 커머디티,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것들 섹션별로 다룰 텐데 지난 10년간, 5년간, 20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어떤지 이건 레벨 2 약간의 반복이에요. 이런 AI 섹션의 특징들, 서브클래스들의 특징들, 스타일들의 특징들을 보고 그 다음에 키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공헌하느냐. 기존 TI 포트폴리오에 AI가 애드 됐을 때 어떤 공헌이 있느냐. 그 다음에 AI의 서브클래스들끼리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게 키예요. 그래서 문제는 주로 그런 포커스로 종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제가 출제 잘하면 실제로 그렇게 계속 나왔고, 예. 그렇게 세 가지의 특징은 네 가지 서브클래스별로 특징과 특성, 과거의 트랙 레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TI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결론은 득이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는 또 어떻게 합쳐졌을 때 더 효과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번에 보시면 Running Outcome, describe common features of AI and their market and how AI may be grouped by the role they typically play in the portfolio. Typically they play in the portfolio.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는 게 사실 주안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어떻게 그룹핑의 근거는 뭐냐, 마켓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건 어딨냐면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2번이라고 박스돼 있고 AI definition similarities and contrast라고 돼 있죠. 거기에 네모난 박스 4개 있는 거 블랙 포인트죠. 그거예요. 그걸 24포인트 A라고 옆에 마크하시고 그리고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러닝 아웃컴 질문이 커먼 피처예요. AI의 특징, 공통된 특성이 뭐냐? AI에 있는 애들의 공통된 특성 다 알아요. 레벨 2에서 이미 했거든요. 뭐예요? 유동성 떨어지고 분산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분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퍼포먼스 평가가 쉽지 않다. 이게 키예요. 자, 그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relative illiquidity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져요. 부동산 사고 팔기 어렵잖아요. 상장 주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채권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 사고 팔기 어려운 liquidity 이슈 때문에 그 줄 오른쪽에 리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죠. 당연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요. 바로 얘네는 기존의 TI에 공헌하는 역할이에요. 공헌을 하지 못하면 조연이 주연에 공헌을 해야지 조연이 혼자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diversifying potential이 키예요. 기존의 TI에 대한 분산 가능성. 뭐의 분산이에요? 리스크의 분산일 수도 있고 리턴의 향상일 수도 있겠지. 세 번째는 이런 특징들이 기존의 TI는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와 있고 캐피탈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 근데 AI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 사이즈는 작은데 그만큼 공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AI가 사실은 TI를 하면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 AI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AI가 재밌거든. 다양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있는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드는 거예요. High due diligence cost예요. 실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컴플렉스, 복잡해.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비상장 주식이기도 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동산이기도 하고 망가진 회사의 주식이거든. 망가진 회사의 채권이거든. 이해갔죠?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번째 difficult performance appraisal. 퍼포먼스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평가의 대상이 있으려면 누구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TI는 벤치마크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그냥 우리 뉴스에도 S&P 500이 어떻네, 코스피가 어떻네 나오잖아요. AI는 벤치마크가 없어요. 왜요?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 기준점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줄 끝에 바로 complexity of establishing valid benchmark. 벤치마크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다시 정리하면 유동성 떨어지고 분산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실사비용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어렵다가 모든 AI에 있는 서브 에셋 클래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in addition이라고 있는 세 줄짜리 문단도 조금 더 커버하면 좋은데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 문단의 왼쪽에 information less efficient. 정보 자체가 덜 효율적이에요. 뭐 대비 항상 이렇게 나올 때는 AI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되는지 아세요? TI 대비예요. 전통 투자 대비 정보 자체가 덜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복잡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Greater scope for adding value through skill and superior information. 기술과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value creation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I는요, TI 대비 매니저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다 하신 거예요, 레벨 2에서. 매니저 스킬이 선수여야 돼. TI는 시스템 어프로치 하죠? 시스템 어프로치예요. AI는 선수여야 돼요. 그 에셋 클래스를 진짜 잘해야 돼요. 리얼 에스테이트만 30년 한 놈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스킬 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알파를 만들어주죠. 자, 다 아시죠? TI는 베타 추구죠. 베타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AI는 알파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예요. 베타 리스크 해지하고. 그게 키예요. 베타, 마켓 리스크, 베드룸 해지하고 바로 인디비주얼 리스크 테이크 하자. 왜? 나는 그 인디비주얼 리스크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배팅할 수 있어. 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AI 인생을 사는 게 꿈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커리어가 아니라 저는 투자를 개인적으로 상장 주식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는 AI만 해요. 지난 15년간 계속 엔젤 투자만 하거든요. 1년에 하나 또는 2개.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제 아는 제자지. CFA 강의는 아니고 다른 데 제 강연 갔다 만난 제자인데 너무 얘가 괜찮아서 그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파운딩을 했는데 회사가 5년 됐는데 새로 이제 펀딩도 받고 매출도 한 50억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새로 부사장도 영입했고. 내가 그래서 관둬라라고 그랬거든.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너는 파운딩 스킬이 있으니까 관두고 새로 파운딩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강연 가서 하니 강의 가서 한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3개월에 우연히 만났는데 관뒀다는 거야. 그래서 불사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달 지났어요. 제가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관두지는 않았겠지만 나도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생각해서 네가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투자해줄게.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투자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회사를 설립했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했는데 엔젤 시드 한 거죠. 시드 했는데 시리즈 A를 벌써 펀딩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벤처 캐피탈 2군데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인베스터 디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두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심사학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최근에 트렌드를 막 들었죠. 그러면서 요즘 벤처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 이제 얘기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에요. 밤에는. 이렇게 AI 쪽.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난 15년간 AI 뭘 투자했는데 부동산도 해봤고 자산운용사도 해봤고 바이오 기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성경책 만드는 회사도 해봤고 만행했어요. 주님의 뜻이 효과가 없었어. 성경책 만드는 회사는. 근데 계속 성경은 받아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성경이야. 한 권에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해봤어요. 쭉 했어요. 그래서 전 상장 주식 안 하고 AI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통 투자에 내가 정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전통 투자에 내가 돈을 넣을 거면 내가 그 회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걸 애널리스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펀드 매니저하고 싸울 수 없고, 간접 투자밖에 안 되는데 성격이 간접 투자는 못 믿겠는 거야. 대학교 때 공부 지질도 못한 애가 지금 매니저하고 있다. 이런 농담이지만 못 믿겠어 걔를.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놀았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AI를 하거든요. 그래서 AI는 공부도 되게 좋은데 나중에 사시면서 AI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AI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삶의 재미가 있어요. 스킬 세트. 다양한 스킬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자,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AI는 스킬 세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자, 그게 24A고요. 그 다음에 다음 B를 볼게요. B의 LOS 러닝 아웃컴 읽어보세요. A를 좀 더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8페이지 가시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더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자, 그게 블랙 포인트 3개 있죠. 거기에 마크하시고 24A 하시고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역할. AI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블랙 포인트 3개 문단 바로 윗문단 2줄짜리 문단에서 읽기 시작할게요. 그 오른쪽에 We can place AI in 3 groups by the primary role they usually play in portfolio. AI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역할을 3가지로 그룹핑해 주려고 해요. 여기서는 3가지로. 어떨까 보면 하나는 리스크 이슈일 거고 하나는 리턴 이슈일 거고 하나는 컨비네이션 이슈일 거예요. 그게 블랙 포인트 3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바로 뭐냐 하면 리스크 이슈예요. 첫 줄에 보면 provide exposure to risk factor not easily accessible through TI.
그냥 트래디셔널 스탁 앤 본드라고 하지만 그냥 TI라고 할게요. TI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없는 리스크 팩터에 익스포저를 준다. 리스크에 노출시켜줄 수 있다. TI가 주지 못하는 리스크에 노출된다.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건 뭐예요? 리턴을 느낀다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만큼 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TI가 노출시켜주지 못하는 리스크에 노출시켜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두 개가 있어요. 부동산과 커머더티예요. 그 줄 두 번째 줄 오른쪽에 Real Estate and Long Only Commodity. 숏이 아니고 Long Only Commodity. 그러니까 부동산과 커머더티는 TI가 주지 못하는 새로운 리스크 노출, 위험 노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첫 줄에 있는데 Provide exposure to specialized investment strategy. 아주 특별한 투자 전략에 대한 노출을 해준다. 바로 스킬이에요. 새로운 기술인데 여기 새로운 기술인데 이번에 어떤 분이 대국민 다모게 하는 말을 했잖아. 오, 새로운 기법인데 오, 저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와, 선수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이 Hedge Fund and Managed Futures가 그거예요. 새로운 기술. 헤지 펀드와 MF는 뭐예요? 커머더티와 관련된 파생 상품을 가지고 하는 투자 기법. 그래서 Managed Futures는 넓게 보면 헤지 펀드에 들어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헤지 펀드에 넣어놔요. Managed Futures는 퓨처를 매니지하는 거, MF. 그게 이제 CTA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 7, 8년 전에 들어왔죠. CTA. Commodity Trading Advisor. 증권사 프랍 데스크에서 많이 했죠. 그걸 그러다 상품화 시켜서 세일즈도 좀 했죠. 자, 헤지 펀드하고 MF가 바로 스페셜 스킬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TI가 못 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자, 그러다 보니까 스페셜 스킬이다 보니까 세 번째 줄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Heavily dependent on skill of the manager. 매니저 스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헤지 펀드하고 MF는요, 스폰서, 운용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 그 펀드의 매니저의 능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운용사가 뭐 빅네임이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스몰 운용사라도 매니저가 선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스킬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그룹을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의 익스포저와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킬에 대한 익스포저를 섞은 것. 그게 combined feature of the prior two groups. 그게 뭐냐면 PE하고 distressed예요. PE하고 계속 읽으면 private equity funds and distressed.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크의 노출은 부동산과 커머더티고 새로운 스킬에 대한 노출은 헤지 펀드와 MF고 스킬과 리스크에 대한 동시 노출은 PE와 디스트레스드예요. 자, 이렇게 얘네는 정리를 한다. 결국에는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공헌하는 바가 있는 거지.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하거나 새로운 스킬에 노출되거나 그 두 가지 컨비네이션에 노출되거나. 자, 그게 이제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B는 어딨냐면요. example 2예요. 10페이지. 그럼 B가 뭐냐? 러닝 아웃컴을 먼저 읽어보면 러닝 아웃컴을 읽어볼게요. 앞에 가서 Explain and justify major DD checkpoints involved in selecting active manager of AI. AI 매니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중요한 실사 체크포인트냐? 아까 했죠. 다양하다고. 매니저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매니저를 고르는 체크포인트가 좀 다르죠. TI 대비 그 얘기예요. 항상 이 섹션은 TI 대비 달라요. 또는 TI 대비 특이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example 2에 아주 상세하게 그 유빔코라는 버지니아 대학의 연금 기금이죠. 기금의 CIO가 한 커멘트로 정리합니다. 자, 대학 기금이죠. 대학 기금의 발전기금 같은 거죠. 장학기금 2.5조 정도 운영하는 기금의 CIO가 Chief Investment Officer가 이런 커멘트를 했어요. 1, 2, 3, 4, 5, 6, 7, 8이 DD 체크 포인트예요. 24B DD 체크 포인트라고 적으시고 보면 되죠. 뭐냐? 첫째, 마켓 오퍼튜니티 잘 봐야죠.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 자, 시장 상황인데, 자, 어딨냐면, 기회가 있느냐? 왜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첫 줄에 What is the opportunity? 기회는 뭐고 Why is it there?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냐? 왜 있느냐?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줄에 1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다 스텝이에요. Studying capital market and type of manager operating within those market. 이게 1번이에요. 캐피탈 마켓 분석하고 거기에 선수들 딱 파악해야 돼.
캐피탈 마켓 분석하고 선수 파악이죠. 선수 파악이죠.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Identify market inefficiency and try to understand their cause라고 있죠. 그 2단계예요. 시장의 비효율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이해해야 돼요. 시장의 비효율. 이거 뭐가 채권이 왜 이렇게 오버밸류 돼 있지? 또는 뭐 부동산이 왜 이렇게 언더밸류 돼 있지?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마켓 오퍼튜니티를 찾아내는 거죠. 자본시장을 분석해서 선수 파악을 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파악해서 원인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캐피탈 마켓, 매니저, 그 다음에 inefficiency, 그 다음에 cause,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라이팅을 할 때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rule out many broad groups of manager and strategy. 어떤 매니저들은 제외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뒤에 4줄, 5줄은 읽어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한 포인트에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investment process예요. 네. 자, 투자 절차를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첫 줄에 Who does this best? 누가 제일 잘하고 What's their edge? 걔네들의 edge는 뭐냐 이거죠. 쟤네들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죠. edge는 한마디로 경쟁력이거든요. 차별 포인트잖아요. 차별 포인트는 뭐냐. 누가 제일 잘하고 걔는 그 차별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하게 마지막에서 그 문단 뒤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We study investment process and identify best practice. best practice를 찾아야 돼. 제일 잘하는 애들. And competitive advantage. 얘기했죠. 경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죠. Among similar managers. 유사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경쟁 우위가 있는 애들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유럽 재정위기가 왔어요. 박살 났어요. 재정위기 나면은 distressed fund 봐야 되거든요. distressed fund의 리그가 한 10명 정도 있어. 그러면 inefficiency는 왜 존재해요? 재정위기가 왔어. 박살 났어. 다 죽는 줄 알아. 하지만 그 안에 살아날 놈들은 있거든. 그게 inefficiency죠. 살아날 놈은 10개 중에 하나는 살아날 놈인데 다 10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렸어. 한 놈은 살아날 수 있거든. 봄이 되면 다 싹이 나요. 그 걔가 inefficiency야. 그죠? 그런 애들을 찾아내는 매니저들 리스트가 있겠지. 그 중에 가장 프로세스가 괜찮은 놈을 찾아내는 거죠. 아폴로도 있고, 뭐, 시타델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많겠죠? 이런 애들 중에 프로세스가 제일 좋고, 경쟁 우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놈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DD잖아요. 누가 더 경쟁 우위가 있느냐, 절차상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려면 결국엔 조직을 봐야죠. 오거니제이션이죠. 사람, 모든 게 다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키워드는 are all the pieces in place. 모든 피스가 in place. 제자리에 있느냐? 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is the firm well organized and stable.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고 안정적이냐? Research, trading, risk management, operation properly staffed. 리서치와 트레이드 데스크와 RM과 오퍼레이션이 잘 스태핑, 좋은 사람들로 갖춰져 있느냐. 바로 조직 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턴오버는 어떻냐? 많이 나가냐? 그 다음에 석세션 플랜, 승계 플랜이 있느냐? 새로 키맨이 나가면 바로 끼워넣을 수 있느냐? 버퍼는 있느냐? 후보는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석세션 플랜이 없어요, 한국의 정치가. 지가 다 해먹으려고 하거든, 죽을 때까지. 조직이 항상 석세션 플랜이 없으면 무조건 망하거든요. 석세션 플랜 꼭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거니제이션이죠. 그 다음 네 번째, people, 사람이죠. 뭐 더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한 단, trust, 첫 줄에. 믿을 수 있느냐죠. Do we trust the people? 대면으로 보냐? We speak at length to the principal face to face. 프린시플은 펀드 매니저들, 헤드들을 얘기하는 거죠. 프린시플을 face to face, 대면으로 본다. 서면 보고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we look for experience, intelligence, candor and integrity. 경험과 지혜와 솔직함과 정직성 등을 본다. 사람 사는 세상에 다 똑같은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terms and structure죠. Are the terms fair? 조건은 공평하냐? Are interest aligned?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interest가 align 되어 있느냐? Is the fund or account structured appropriately to the opportunity? 그 기회에 대응하게끔 제대로 짜여져 있느냐? 예를 들면요. CLO 펀드는, 예? 크레딧 펀드는
마켓 리스판스 레이트가 굉장히 빨리빨리 액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커미티가 3단계로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한 번 하고 또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동안 시간 다, 좋은 거 다 나가. 스프레드 다시 타이튼돼서 가격 다 올라간 다음에 들어간다 이거죠. 의사결정 빨라야 되는 오퍼튜니티는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대신 프라이빗 에쿼티 바이아웃은 하루아침에 의사결정할 게 아니에요. 딜을 5개월이고 1년이고 끌어가면서 내고 해야 되거든. 그런 끈기를 가진 스태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켓에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오늘 결정할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회에 맞춰서 조직이 맞춰져 있고 조건이 되어 있느냐, 텀스 앤 스트럭처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게 스킬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게 아주 작은 조직들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 호응이 있어야 돼. 주변에 호응이 누구예요?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시면 로이어, 오디터, 프라임 브로커, 렌더 이런 사람들이죠. 은행에서 대출해줘야 돼. 크레딧 펀드 하려면 레버리지 들어가야 되거든. 프라임 브로커 반드시 있어야 되죠. 렌더도 있어야 되죠. 오디터도 있어야 되죠. 로이어도 있어야 되죠. 중요합니다. 이게요, 프라임 브로커 애들은 자기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빌려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대편 파트너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느 프라임 브로커하고 일하느냐가 얘네 실력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 유명한 프라임 브로커지. 우리 프라임 브로커는 골드만삭스야 라고 하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인터널 가이드라인은 패스한 애들이 되겠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프라임 브로커는 명동사첩자 이러면 답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건 얘네는 왜 좋은 프라임 브로커를 못 쓰지? 왜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7번째 다큐멘트죠. 서류죠. 프로스펙터스나 PPM을 잘 봐야 돼요. 첫 줄 오른쪽에 프로스펙터스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메모랜덤.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비상장 주식. 그게 이제 펀드 레이징 할 때 쓰는 단어죠. PPM.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메모랜덤.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봐야죠.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오디트 중요합니다. 감사 보고서도 봐야 되고 PPM도 봐야 되고 프로스펙터스는 상장 주식에서 나오는 단어죠. 프로스펙터스는 상장용이고 PPM은 비상장 주식에 나오는 펀드레이징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라이트업이죠. 그래서 결국엔 다 정리하죠. 그래서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라이트업 정리합니다. 라이트업 마무리하라는 거죠. Ensure organized thought. 그 라이트업이 organized 체계화된 생각과 다른 사람한테 inform others 알려주고 formally document process, all process를 documentation 한다. 이게 DD 체크 포인트. 다시 정리하면 시장 기회 보고 투자 프로세스 파악하고 조직 보고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조건 보고 구조 보고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 보고 서류 보는 거죠. 이게 이제 AI 매니저들에 대한 DD 체크 포인트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C로 가겠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11페이지 밑에 있는 C인데 C의 특징은 뭐냐? 있는 얘기는 뭐냐면 explain special issue that AI raised for investment advisor for private wealth client. private wealth client. 은행에서 하는 WM이나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WM, 웰스 매니저나 그다음 프라이빗 뱅커들이 주로 거래하는 프라이빗 웰스 클라이언트에게 AI가 만들어주는 이슈가 뭐냐 이거죠. 뭐냐면 AI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일단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연금, 기금, 거기는 기관 투자자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근데 AI에까지 돈을 넣는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없어서 AI만 하는 거거든요. TI 할 돈이 없어서. 근데 개인 투자자가 AI까지 돈을 내면 TI에 한 80 넣고 AI에 20 넣는 거거든. TI에 70 넣고 AI에 30 넣는 거거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PB나 WM 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주 다루기 힘들어요. 네. 바로 그 사람들과 AI 사이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11페이지 밑에 블랙 포인트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24C라고 하시고요.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25년 전에 증권사 처음 입사했을 땐 돈 많은 사람들 5대라고 하더라고요. 5대. 요즘도 5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이상 운용하는 사람, 이렇게 계좌에 넣고 있는 사람 5대라고 표현하던데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서 5대를 관리할 때 이슈예요. AI를 권유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대, 돈 많은 사람에게 AI를 권유할 때 생각해야 될 이슈. 독특한 이슈. 첫 번째, 텍스. 뭐니 해도 세금. 돈 많은 사람들은 자나깨나 세금 걱정. 이게 최고예요.
돈 많이 안 벌어줘도 돼요. PB 헤드했던 제 친구도 얘기해요. 세금 줄여주는 게 더 답이라고. 훨씬 좋아한대.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원금은 보존해 주신 세금만 줄여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상속세 줄여주는 거예요. 상속세 줄여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텍스 이슈인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두 번째 쪽 오른쪽에 보면 Advisor will frequently be dealing with partnership or structure that have distinct tax issues. 자, 그 세금 이슈를 distinct는 뭐예요? 분별되는, 구분되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독특한 텍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나 스트럭처를 다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패밀리 오피스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개인들의 세금 이슈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기관은 면세기관이 많아요. 연금 면세기관이죠. 기금 면세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세금 이슈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 하지만 개인은 달라. 예를 들면 브라질 채권을 산다. 이거를 직접 사는 경우 국내 채권은 뭐 면세인데 해외 채권은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 금전 시탁을 만드네 펀드를 만들어서 갔을 때 개인소득세율하고 법인소득 다 구분해야 돼. 그 일이 보통 일이 넘어요. 바로 그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AI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세금 이슈 꼭 핸들해줘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Determining suitability. 이 사람에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 AI가 고객이 의욕은 넘치는데 이 AI에 투자할 자력, 능력이 안 되는 고객이 있어요. 돈은 있으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또는 핏이 안 맞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그 사람에게 맞는, 핏이 맞는 AI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쪽 오른쪽에 The advisor often address multi-stage time horizon and liquidity need. 이게 키예요. 개인에게는 multi-stage time horizon 하고 리퀴디티 이슈예요. 레벨 2 포트폴리오에서 하셨겠지만 이 멀티 스테이지 타임 호라이즌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의 하나, 은퇴하고 나서의 세컨드, 죽고 나서의 third 이렇게 돼요. 왜? 죽고 나면 재단을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리퀴디티 니드. 그냥 어제까지 괜찮던 사람인데 오늘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 돈 빼달라고. 이유는 뭐냐? 그냥 간밤에 꿈자리가 좀 사납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리퀴디티 니드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실제 리퀴디티 니드는 뭐냐? 개인과 관련된 리퀴디티 니드. 내가 은퇴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테니 리퀴디티가 필요할 것이다. 또는 내 뭐 패밀리에게 돈을 얼마 줘야 되는데 리퀴디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리퀴디티 니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항상 타임 호라이전이 멀티, 리퀴디티 니드가 갑작스럽게 나온다. 이게 두 이슈예요. 거기에 맞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에 대비하는 AI를 넣어줘야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AI의 키가 뭐예요? 리퀴드 커먼 피처가 유동성이 떨어져요. 돈 넣고 5년 기다려야 돼. 근데 다음에 돈 빼달라고 한단 말이지. 안 맞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Private client advisor also may be faced with the question of emotional as well as financial need. 여기서 emotiona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돈을 빼달라, 난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가 파이낸셜한 니드, 리스크 리턴을 분석해서 오케이, 뭐 알파 추구 전략이에요? 그래요? 샤프 레이쇼가 얼마나 됐는데 상대적으로 괜찮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파이낸셜한 투자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모셔널한 니드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모셔널한 니드에 대한 질문들, 그걸 다 대응해야 돼. 정리하면 suitability, 적정, 이 투자자에게 맞는 AI를 판단할 때 네 가지 포인트가 필요해요. 멀티-스테이지 타임 호라이즌, liquidity need, emotional need, financial need.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 대응해서 AI가 맞니 안 맞니를 봐야죠. 그래서 아무리 고객이 의욕이 넘쳐도 고객님,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성격이 이거 안 맞아 하지 마세요. 라고 해줘야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당장 내년에 돈 필요하시다며요. 근데 이거 5년 묶입니다. 선생님은 판단을 사이언티픽하게 안 하시잖아요. 매일 굿하신다며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위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스킬셋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슈예요. 이게 파이낸셜 텀스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그냥 텀스 앤 컨디션에서 보여주고 예, 이게 캐치업이 어떤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E에 투자하시면 이게 허들 레이트가 얼마고요. 뭐 캐치업은 얼마고요. 커미먼트 피어리드는 얼마고요. 캐피탈 콜은 어떤 베이스로 하고요. 어떻게 레터 쓰셔.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Face, advisor, face difficult
problem of communicating and discussing the possible role in the portfolio of often complex investment with a non-professional investor. 키워드가 non-professional investor, 비전문적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컴플렉스 인베스트먼트, 복잡한 투자의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역할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일단 코릴레이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코릴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코릴레이션이 이게 0.8이에요. 0.8이던 코릴레이션이 여기 이거 투자하시면 고객님 포트폴리오에서 코릴레이션이 0.6으로 떨어집니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그거예요. Communication with client. 그 다음에 네 번째, decision risk. 의사결정 위험이에요. 뭐냐? 이거는, 변덕이에요. 그냥 그렇게 써요. 변덕. 변덕이 심하거든요. 변덕의 위험. 근데 시험 보실 때 변덕의 위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떨어지시죠. Decision risk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Risk of changing strategy at the point of maximum loss. maximum loss, 손실이 가장 많이 났을 때 전략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스 구간을 통과하는 것도 전략이죠.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에 LP로 들어갔어. 프라이빗 에퀴티에 LP로 들어갔어. 그럼 제일 먼저 2년간 뭐가 발생해요? J커브가 발생해요. J커브. 그렇죠? 들어가면 NAV가 100에서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비용 빼고 못 빼고 실사 비용 빼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투자하고 나서 북밸류 낮아요. NAV 낮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J커브거든. 근데 바로 투자하고 1년, 2년 사이에 최저점에 갔는데 이때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체인지 오브 스트래티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기관 투자자는 그런 걱정이 없고 들어갈 때부터 한 2년까지는 까졌다가 3년, 4년 때 회복하고 7, 8년도에 리턴이 IRR이 12% 실현될 거야 라는 로드맵을 짜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닌 거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non-professional 투자자에게 컴플렉스한 투자의 포트폴리오 내 역할을 죄송합니다. 그건 세 번째 거고. decision risk는 maximum loss에서 그냥 확 바꾸는 거야. 자,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client who are acutely sensitive to position of loss at stages prior to an investment policy statement stated time horizon. 제가 말한 거죠. IPS에서 얘기한 타임 호라이즌 이전에 prior to 이전에 로스 스테이지에서 태도를 바꾸는 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클라이언트 이슈가 있다. 자. 그렇죠. 이런 거를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게 네 번째 포인트고요. 그거를 밑에 동그라미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디시전 리스크를 키우는 사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동그라미 블랙 포인트 두 개 위에 이런 말 써져 있는 거 먼저 보시면 decision risk is increased by strategy that by that their nature have. 그 성격상 어떤 상황일 경우 두 가지 블랙 포인트 상황일 경우 그런 전략은 decision risk가 확 커진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frequent small positive return 조금씩 찔끔찔끔 수익이 나요. But when a large return occurs. 근데 큰 수익이 났을 때 it is more likely to be large negative return than large positive one. 찔끔찔끔 벌다가 한 큐에 확 빠지거나 확 오르는 투자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이때 그냥 경기가 나는 것이 투자자가. 매월 0.1%, 0.2%씩 마크업 하다가 0.3%, 채권형 펀드 그렇지. 0.3%, 0.5% 막 이렇게 마크업해서 연수익률 6% 정도 만들다가 갑자기 시장에 퍽 터뷸런 타임이 오면서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제 작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시전 리스크를 키우는 투자 전략. 찔끔찔끔 조금씩 벌다가 한 번에 많이 벌거나 한 번에 많이 까먹을 때. 자, 그런 전략이고 두 번째는 extreme return with some unusual degree of frequency. unusual degree of frequency. 예측치 못하는 빈도로 extreme return이 발생할 때. 예측치 못하는 빈도로. 이게 그냥 일정하게 항상 충격이 오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충격이 안 오는 경우가 이슈예요. 예측지 못하는, 불안해지죠. 이런 게 디시전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찔끔찔끔 벌다가 라지 리턴이나 라지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정치 않은 빈도로 라지 리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디시전 리스크가 확
자기 전략을 바꾸는 거죠. 또는 돈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 네모난 포인트로 concentrated equity position of client in a closely held company. 이게 뭐냐면 closely held company는 비상장이라는 뜻이죠. 비상장 회사에 클라이언트의 에코티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비상장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다 그 회사 지분이야. 그 사람은 이미 사업까지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CFA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프라이빗 에코티 인베스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에셋이 상당 부분 프라이빗 에코티 투자이라는 거지. 그 사람은 AI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 새로운 AI를 권유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AI에 그 사람은 인생을 올인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분산 효과가 확 떨어지죠. 그게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이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줄 보면 The advisor needs to be particularly sensitive to an investment effect on the client risk and liquidity position. 그런 클라이언트의 위험과 유동성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대응해야 돼요. 어드바이저는.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이 프라이빗 에코티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프라이빗 에코티 투자를 권유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네모난 블랙 포인트에 사실 포인트가 3개 있거든요.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위에서 6번째 줄쯤에 있어요. 6번째 줄쯤에 있는 건데, concentrated position이라고 찾으셨어요. 6번째 줄에 있죠. 그게 두 번째라고 하시고, concentrated position in public equity with built-in capital gain. built-in, 이미 돈을 많이 번 자본이득이 들어가 있는 상장 주식에 집중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건 뭘까요?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파운딩 멤버인데 상장시켰어요. 대주주야. 상장사 대주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1번은 비상장사 대주주고요. 2번은 상장사 대주주죠. 이 사람도 역시 한 에코티에 올인돼 있잖아. 물론 이 사람은 프라이빗 에코티가 아니죠. 퍼블릭 에코티죠. 어떻게 보면. 자, 그것도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컨셉으로 보면 다 이게 결국엔 이게 뭐야? 집중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비슷한 컨셉인데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3이라고 하시고 Similar issue arise in real asset investment vis-a-vis wealth represented by residence. 그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데 거주용 부동산이야. 그 사람이 서초동에 무슨 굉장히 비싼 빌라에 샀는데 30억짜리야. 그 사람은 이미 30억이라는 자산을 부동산에 대체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짜줄 때 이미 부동산 포지션은 상당히 들어가 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비상장 주식이건 상장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포인트는 뭐예요? concentration. 집중화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스페셜 케어 하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24시 보시면 하이네스스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5가지예요. 세금, 그 다음에 궁합,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변덕,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자, 그 5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그 5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private high net worth individual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끝났고요.